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로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될 5가지 법률 상식들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사건이 경찰에 신고해야 될 사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어요. 자, 이거 12대 중과실 위반이죠. 자,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부 보험 처리해 주겠다, 치료가 끝나면 형사합의금도 따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신고를 좀 생략해 달라라고 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경찰서 신고를 생략해 줄 것입니다. 물론 치료비하고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치료가 끝나고 형사 합의를 할 상황이 되면 가해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등 사고 경위를 바꿔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고 현장에 CCTV도 없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12대 중과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런 사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다 그러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런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반드시 경찰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둘째, 진단명을 확인하고 가능한 최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두십시오. 먼저 진단명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이 남을 개연성이 높은 진단명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척수 손상 등 이런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가 인정될 수 있어도 장애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드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피해자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였고 사고로 인해서 요추 1번 압박골절로 고정수를 시행받았다. 이 경우에 피해자분에게 달리 과실은 없겠죠. 거기에 사고 당시에 피해자분의 나이가 만 30세, 장애율은 맥브라이드의 요추 1번 압박골절이면 32%가 나오고요.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도시일용 노임 적용해도 300만 원 딱 적용하잖아요. 일실 수입, 내가 상실한 수입 상당 손해로만 2억 3천만 원이 찍힙니다. 일실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정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고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보험사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주치의가 장애가 안 남아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재활 치료를 받고 장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 입장에선요, 내가 수술을 해놓고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꼭 치료가 적정하지 않아서 장애가 남았음을 인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장애 평가에 소극적인 분들이 꽤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자 보험 통해서 형사 합의하게 되잖아요. 자, 이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서 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최근 상품 기준으로 해보면 6주 이상이면 2천만 원, 10주 이상이면 8천만 원, 20주 이상이면 1억 원은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내가 10주 진단이 적정한 상태였음에도 주치의가 여러분들에게 9주 진단을 써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단 일주일 차이로 6천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중인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인데, 저희 포유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호의적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다수의 병의 의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간병비, 개호비라고도 하죠. 자, 이게 필요한지 상태에 따라서요,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 혹은 척수 손상 등이 발생하면요,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편마비 이런 신체적 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자서는 뭐 개인 위생이나 목욕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 보행 이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거의 평생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만일 소송을 가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에서요, 급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 사이에 상해를 입은 환자들한테 각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일수만큼 간병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최대 60일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볼게요. 자, 내가 가장 높은 등급이죠. 1급 상해를 입었다. 월 개요 비용은 최근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이면 2달.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계산되잖아요. 근데 소송은 어떨까요? 소송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감정 결과에서 개요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남은 기대 여명까지 개요비 전부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유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양측에 편마비가 발생한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 신체감정서 함께 보실게요. 보시면 양측 편부전마비로 식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적인 의존 상태에 해당해서 향후 기대 여명까지 1일의 개요가 요구된다는 소견이 적혀 있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이 피해자분이 나이가 좀 많으셔서 남은 생이 10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 개요비를 산정해 보면 약 3억 8천만 원 떨어집니다. 어떤가요? 보험사하고 합의했으면 1,000만 원, 소송을 통해서는 3억 8천만 원, 3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비가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쉽사리 보험사하고 협의 통해서 분쟁 해결하면 꽤 많은 비용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팁 또 하나 드릴게요. 이 간병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간병인, 개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이 간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이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에요, 보호자 상주 중 또는 뭐 보호자 간병 중 등 이 보호자가 간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장만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가족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이 의무기록지 중에 간호기록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호자 상주 중이라고 그 문구를 맨날 분명하게 박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가족 개호비도 나중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해 차량에 가입한 이 자동차 보험만 챙기시지 마시고 본인이 가입해둔 보험 있잖아요. 개인보험. 이거 확인하신 후에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 교통사고 막상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입원해 계실 때 상대방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본인이 이때까지 가입해둔 상해보험에 대부분 다 후유장애 보험금 다 들어있거든요. 자, 거기서 골절 진단비나 후유장애 보험금 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 중이라고 하면 후유장애 발생할 가능성 아주 많죠. 그럼 본인 가입한 담보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동차 보험하고 개인 보험하고 후유장애 평가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맥브라이더 방식,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 진단서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이 교통사고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맥브라이더로 장애 평가를 해가지고 이 개인 보험에서 조금 낮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럼 전문가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내가 입은 장애가 영구장애가 되게 분명한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사가 의료자문 가자 또는 보험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이건 한시장애다. 그렇게 결과를 받아오면 에이 내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결과 무조건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금 절반만 받고 끝내는 결과가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데 입원해 계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드나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이때 가지급금 활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소송에 간다. 그러면 비용이 착수금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뭐 나중에 소송 끝나고 승소하셔서 소송 비용 확정 통해서 상대방한테 받아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변호사 어떻게 선임해? 자,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급금 제도 활용하십시오. 이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미리 좀 손해배상금을 달라라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꽤 많은 금액 미리 지급해 줄 겁니다. 약관에 보게 되면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의 50%까지 지급해 준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여유롭게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급금 미리 받으셔가지고 한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좀 쓰시면은 이렇게 입원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좀 분쟁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사항 정리해 드렸는데 나 이 영상 보고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사무실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요 왼쪽 위에 전화번호 적혀 있죠. 제가 직접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